네, 우리은행이 한 영업점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외환 거래 정황이 파악돼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수억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권 횡령 사고 허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외환 거래가 지속돼서 지금 검사에 착수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의심이 됐기 때문에 검사에 들어갔다. 1년 동안 8천억 원이라는 그 거래가 정상적인 겁니까? 예, 은행에서 한 지점에서 8천억 원의 외환 거래를 했다. 그 사실만으로서 바로 이것이 부정이다 또는 불법이다 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신이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외환을 송금할 수도 있고 또 송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상식적이지는 않죠. 우리나라 1년 전체 외환 거래, 은행을 통한 외환 거래 규모를 지점당 단위로, 지점 숫자로 이렇게 나눠보면 한 지점당 연간 한 60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한 지점에서 그것도 8천억이라는 거액의 송금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일단 비정상적인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외환 거래가 특히 많이 일어나는 점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각도에서 이번 사건은 은행의 내부 횡령 사건과는 현재까지는 연루가 된 사실은 전혀 흔적은 발견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은행 측에서 이런 외환 거래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조사해 봐야지 내막을 알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이 거대한 국제 밀수 조직이나 또는 가상화폐 환치기 같은 데 연결이 됐을 수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은행의 이 금융감독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8천억 원이 전부 수입 대금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테니까 달러를 보낸다 이런데 보통 무역업체는 수출 수입이 같이 일어나고 또 그 밖에 임직원 급여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로지 수입업체만 수입 용도로만 있다라는 것이 좀 수상하고요. 우리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그 돈이 8천억이라는 돈이 달러를 송금하기 전에 우리나라 원화로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이 빠져나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요즘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이 가상화폐 시세가 미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시세가 올랐을 때 국제 조직과 짜고 전화로 돈도 송금하지 않고 일단 한국서 가상화폐를 팔아. 이래서 그 판 돈을 이제 보내는 이런 방식. 그리고 나중에 환치기를 통해서 사후 결제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환관리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현재 지금 1,000만 원만 넘었으면 현찰 거래라든지 또 오심 거래는 은행 측이 정보분석원 FIU라는 데다가 사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왜 8천억 거래는 여태까지 이 신고망에 빠졌을 것인지 그 대목도 이번 금융감독원이 지금 정조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은행은 불법 행위 정황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조사 결과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좀 많이 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권에서 우리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도 횡령 사건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금액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규모 횡령이 가능한 그 이유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은행은 신용의 상징이고 그 은행의 신용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가 존속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은행이 내가 맡긴 돈을 중간에서 직원이 횡령한다든가 또는 제때 찾을 수 없다 이러다면 신용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은행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은 우리나라의 금융 질서 또 경제 체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어떤 경종이 울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보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그 돈을 정당하든 부정하든
좀 갖고 싶다는 마음은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이라는 그런 공금융기관이 그런 마음을 들더라도 함부로 빼내지 못하도록 내부의 통제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은행에서 무려 700억 가까운 돈을 한 직원이 그것도 무려 8년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빼는 정황이 이제 뒤늦게야 발각이 되는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은행 공신력의 추락 또 나아가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다. 그런 점에서 은행도 책임이고 이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 해왔던 금융감독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분위기를 시스템을 혁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이렇게 횡령한 금액은 환수가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횡령에 또 이제 횡령이라는 게 공금을 자기가 어떤 고난 없이 중간에 빼나가는 것 이것을 형법상 횡령이라고 그러는데요. 횡령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건은 횡령하자마자 그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거나 추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을 지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돈을 빼냈건 아니면 본인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미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추적해서 다시 그 피해 금액을 금융기관으로 환류시킨다는 것이 아주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까지 그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각종 금융기관 횡령 사건의 경우 그중에 약 10% 남짓만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보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돈은 한번 횡령이 되면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은 금융기관의 손실로 떨어지는데 손실이 떨어지게 되면 주주들이 결국은 부담을 하거나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 횡령 사고 이것은 정말 전 근대적인 매우 낙후된 시스템으로 반드시 혁파돼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땐 은행에서는 이제 뭐 몇만 원만 비워도 이걸 바로 알고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수백억, 수십억의 횡령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부 통제도 강화돼야 됐고 뭐 감시, 감독 시스템도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금감원에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나요? 예, 은행에서는 단돈 1원이 맞지가 않아도 이를테면 누군가가 1원을 예금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제금이 은행에 1원이 없으면 그 은행은 퇴근을 못합니다. 전부 비상이 걸려서 그 1원의 시제와 예금 개수를 맞추게 되는데요. 우리가 회계학장부상에 그 자산 상태표, 재무 상태표를 과거에는 우리가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던데 그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계정과 오른쪽에 있는 계정 그러니까 자산과 자본 부채 계정이 항상 일치한다는 이 그 엄중한 영원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이 조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계 원칙만 제대로 하면 금융기관은 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것은 이 원칙을 알면서 스스로 부러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 부러뜨리는 것을 내부가 통제하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은행의 수백억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그 내막의 일단을 금융감독원의 중간 보고를 보니까요. 아예 여기는 전산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산 처리를 하면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특히 감독 당국이 알면 불필요한 감시 감독이 들어올 것 같아서 모든 그 기업 분석부라는 곳에서는 자료를 서류로 만들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은행 직원을 수시로 바꾸게 돼 있고 또 정상적인 직원도 휴가를 강제로 보내서 그 기간 동안에 자금 일탈 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통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은행의 뭐 의도적으로 은행이 횡령을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이 횡령을 구조적으로 방치했다라는 점에서 책임이 있고요.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은행의 내부 행정 제도나 관료주의적인 시스템이 그 의도적으로 이런 그 균형의 감시망을 비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단순히 누가 얼마를 훔쳐갔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해당 은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오늘 오후 한 3시쯤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한 3원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만약에 3원이 인상된다면 국민분들께서 내시는 그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네, 킬로와트당 4원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몇 킬로와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 환산한 금액이 달라지게 될 텐데 4인 가족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1,000원 정도가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료를 아주 안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상폭이 미미하고요. 또 반대로 많이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용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3원이라는 금액을 아주 높은 이 비용의 상승,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지금 물가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전체 물가가 6%를 곧 돌파해서 2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물가의 파급 효과, 연관 효과가 가장 큰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그것은 전체 물가를 또 한 번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이번에 한전의 요금은 그동안에 자제되고 억제되어 왔던 전기요금을 이제는 올릴 수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을 보여주면 두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물가나 인플레는 쉽니다라는 경제학의 소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인플레 심리,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구나는 그런 인플레 심리를 확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현재 지금 한전의 적자가 워낙 많이 누적되고 있고요. 탈원전을 한답시고 해서 그 과정에 현재까지 원전을 폐쇄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전 가동 비율을 낮추고 LNG나 이런 것을 높이는 바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물론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원료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간 측면이 제일 크고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엄중한 시기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한전이 오늘 오후에 인상을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또 자구 노력 어떻게 하면 앞으로 추가 인상을 자제하고 한전의 내부적인 어떤 경영 정상화 이런 것도 같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요. 그렇게 된다면 또 물가 상승 심리를 조금 억제할 수 있겠죠. 그 한전의 발표에 한번 기대를 걸어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단순히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고물가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호 부총리가 한 6월에서 8월쯤에 6%대 물가를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거의 연말까지는 8%까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반기를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6, 7, 8을 꼭 꼬집어서 물가가 6% 돌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5월 달까지 우리 물가가 5.4%니까요. 거기서 0.6% 정도 더 올라가고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급 불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이번 여름에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랬는데 현재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정부나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따르면 3분기부터는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물가가 조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간으로 8%까지 올라가는 것은 최악의 스토리고요. 다시 5%대에서 그 중반 또는 6%로 하향 수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지금이 물가에 가장 큰 고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이 네 달을 우리가 어떻게 잘 물가 상승 압력을 잘 견디느냐. 정부 입장에서도 수급 조절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민간 가게도 좀 불효불급한 물품이나 특히 전기 같은 것은 좀 아껴 쓰면 그만큼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막 8살짜리 중국 어린이가 집을 사고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지금 내국인이 받는 그런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집도 경제재해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사건 팔건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규제,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을 규제를 하면 외국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규제할 테니까요. 상호주의 원칙에도 맞지가 않고요.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집을 사지를 못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을 못 받게 하거나 또는 자금 출처를 가져와라 여러 가지 정말 그 수십 개의 규제가 총체적으로 가해지는데 외국인들은 규제를 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의 집값은 올라가고 이 시스템을 아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집을 사면 규제도 받지 아니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래서 좀 돈이 몰려오는 이런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실태 조사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8살 어린이도 집을 45채나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출처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그것을 정해서 줬다. 이러면 우리가 뭐 그 자금이 불법이 아닌 이상 제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좀 우리가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을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내국인 차별이 됐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장 자율화 이게 좀 가속화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외국인 균형 있는 정책 여기에도 좀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지금 상황대로라면은 뭐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갔는데 네. 8살 어린이가 집주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뭐 특정 지역에서만 외국인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공약 사항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내국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걸 막겠다라고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만큼 좀 탄력이 붙겠지만은 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외국인들 부동산 규제를 얼마든지 차단할 수도 있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비자를 뺏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호주의 문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하여튼 권위주의 국가다라는 오해를 주게 되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투자 자금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거래 허가 지역,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국내 내국인들도 이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외국인들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불효불급한 사안에는 제한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더라도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또 우리나라와 경제적 거래 관계가 큰 나라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서로가 좀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1살짜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정여를 받고 정여세를 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1살짜리 대리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질서를 지켜간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구도 이런 속에서 볼 때 규제보다는 결국은 국내 부동산 가격 시장이 안정되고 정상화되면 이런 외국인 투기도 저절로 사라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소유 실태조차 제대로 우리는 그 조사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사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고요. 조사를 해보고 전수조사 실태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시장 충격 없는 외국인과의 마찰 없는 합리적인 어떤 그 효율화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후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